뭐라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가 이제 사회문화, 그 다음에 세계지리, 그 다음에 또 사회탐구 과목으로 치면은 한국지리 이런 부분이랑 이제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한번 어떤 부분이 그래도 내가 좀 잘 이해가 되는지 좀 술술술 좀 내한테 읽히는지 이런 거 한번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제 자, 설명을 좀 통일해야 될 내용이 있어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더라고요. 자, 사회문화 과목을 보시면은 사회문화 과목에 여러분 아이고 사회문화 과목에 뭐가 나오냐 물어본 건 아니에요. 자, 사회문화 과목에 아유 답답해라. 사회문화 과목에 뭐가 나오냐면은 요 페이지도 아니야. 우리 저번에 절대적 빈곤이랑 상대적 빈곤 배웠었죠. 그래서 상대적 빈곤은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이 50% 미만인 상태로 알아두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 사회문화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는 뭐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50% 미만이니까 그냥 여러분 앞으로 뭐 저기 사회문화를 하실 때 아니면 뭐 문제 같은 거 푸실 때 저기 상대적 빈곤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러면 그냥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상태라고 통일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 잘 알아놓으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온라인으로 막 피 터지게 나왔었던 이런 여러 가지 문화권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 세계지리에서 굉장히 이렇게 또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범위 정말 마지막 범위. 자, 교과서 대단원 7단원 문화 다양성의 두 번째 중단원인 문화 변동과 전통 문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로는 넘기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 프린트로는 여러분 여기 자, 프린트로는 여기 나와 있는 30페이지고 그 다음에 교과서로는 216페이지부터 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 뭐 배울 거냐? 문화 변동이라는 현상에 대해 배울 거예요. 그리고 전통 문화에 대해 배울 건데 학습 목표는 문화 변동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에서 전통 문화가 갖는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화 변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 문화는 속성이 있다고 했죠? 속성 5개가 있다고 했지. 뭐뭐뭐뭐. 첫 번째 공유, 그 다음에 학습성, 또 전체성, 그 다음에 변동성, 축적성 5개가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중에 문화가 고정되지 않고 늘 여러 가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하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성격을 뭐라고 했죠? 변동성이라고 했어요. 자, 문화는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속해서 변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문화도 그렇죠. 우리 사회 문화도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또 모레가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늘 변화하기 마련인데 자,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따져서 한 사회 문화가 내적인 요인에 의해 변동하거나 아니면은 외적인 요인, 그러니까 다른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크게 변화하는 현상이 우리 주변에 발생을 하는데 그러한 양상을 뭐라고 하느냐? 문화 변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화 변동은 주로 발명과 발견에 의해 발생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발명과 발견에 의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발명과 발견을 구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발명이라는 건 뭐냐? 발명은 여러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발명의 사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치? 전구. 이 전구가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내기 이전에 존재했어요? 없었어.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게 아니죠. 자, 전구 뭐 한 거야?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고 이제 여러 가지 과학 지식 이런 것들이 찾아져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밤에도 우리가 밝게 지낼 수 있구나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전구 같은 게 있고 또 아니면은 바퀴, 등장, 핸드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발명의 사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퀴가 여러분 생각하는 그 바퀴가 아닙니다. 떼굴떼굴 굴려가는 그 바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지구에 존재하지 않았어. 지구에 존재하지는 않았는데 어때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야. 인위적으로. 아예 없던 거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발명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명이랑 발견을 여러분 이게 구분을 개념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발명은 없던 걸 만들어낸 거고 그 다음에 발견이라는 건 뭘까요? 발견. 그치? 발견은 여러분 찾아낸 거예요. 포인트는 찾아낸 거야. 그래서 발견이란 건 뭐냐? 이미 존재했지만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 지식들 뭐가 있어요? 중력, 자, 또 만유인력의 법칙, 그 다음 또 뭐예요? 원주율, 그 다음에 지구 구체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은 인류가 찾아낸 것이다. 인류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사람이 중력을 만들고 원주율을 만들고 지구 구체설을 만든 거는 아니에요. 사람이 찾아낸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발견의 케이스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시는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 바퀴, 등자, 전구, 핸드폰, 중력, 원주율, 지구 구체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은 어때요? 인류 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명과 발견이라고 하는 요소에 의해 문화는 자,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영어도 발견이에요. 영어? 영어가 발견이라는 거는 영어는 발명이지 발명에 해당하죠. 그렇죠? 언어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화 변동은 사회 내적으로 봤을 때는 주로 발명과 발견에 의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회를 보면은 자, 내적인 발명이나 발견 이외에도 다른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 변동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회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문화 변동은 주로 무엇에 의해 발생하느냐? 문화 전파에 의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문화가 전파되는 과정을 통해 문화가 변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전파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문화 전파는 자, 세 가지 자, 다른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전파는 뭐냐? 한 사회의 구성원이 다른 사회로 직접 가서 다른 사회 구성원과 교류하면서 발생하는 전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다른 사회로 가는 거니까 무슨 전파? 직접 전파예요. 자, 그래서 직접 전파는 설명이 나와 있죠. 다른 사회의 구성원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다른 사회 문화가 전파되는 케이스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파의 사례로는 여러분 문익점의 목화 전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문익점 누구예요? 익점군 누구예요? 그렇지. 목화를 들여온 사람이에요. 목화를 그렇지. 고려시대 때 목화를 우리나라로 들여온 사람인데 여러분 목화가 뭘까요? 뭐 만드는 거야? 면 만드는 거예요. 면 만드는 그런 소재가 되는 작물인데 이게 옛날엔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중국에 이제 그 약간 남쪽 지방에서 주로 기르는 작물이었는데 문익점이란 분이 중국에 갔다가 약간 좀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중국 남쪽으로 귀향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렇게 목화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거야. 보니까 야 이거 갖고 가면은 우리 고려 사람들도 충분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일설에는 이제 목화랑 목화 씨를 이제 붓뚜껑 안에다가 숨겨가지고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문익점이라는 분이 직접 중국에 가서 목화를 보고 아씨 목화 좋아 갖고 가겠다. 자 그래가지고 목화를 우리나라 고려로 자 가져온 케이스가 뭐에 해당하냐? 직접 전파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전파가 얘기가 있다는 건 반대로 무슨 전파도 있다는 얘기가 될까요? 간접 전파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문화 전파의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직접 전파였고 직접 전파랑 좀 대비되는 두 번째 케이스는 간접 전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접 전파는 직접적인 교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파는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에 의해 발생하느냐? 인쇄물이나 인터넷 등과 같은 간접적인 매개체를 통해 다른 사회 문화가 전파되는 케이스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가 있어? 작년에 핫했던 오징어 게임 같은 게 있죠. 오징어 게임 뭐예요? 오징어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파가 됐어요? 넷플릭스, 유튜브 등등을 통해 가지고 전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저기 뭐 이정재나 아니면 허성태 같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외국 사람들한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재밌어. 자 트라이 한번 봐. 재밌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자 이런 문화가
여러 가지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의 매개체를 통해서 다른 사회로 전파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사례는 뭐에 해당한다? 간접 전파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적인 교류나 아니면은 간접적인 매개체냐에 따라서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가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자극 전파라는 또 케이스가 있어요. 문화는 또 자극 전파에 의해서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전달될 수 있는데 이 자극 전파라는 건 뭐냐?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발명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자, 사례가 없나요?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자, 설총이라고 하는 분의 이두 발명이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총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설총 누굴까? 우리 저기 해골물 원샷 드링킹하고 깨달음 얻은 분 누구죠? 그렇지, 원효대사의 아들이 설총이라는 분이에요. 신라시대 학자야. 신라시대 학자인데 자, 요 분이 신라시대에 살았으니까 당연히 이때 우리 글이 있었어 없었어요? 우리말의 문자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 문자가 없었어요. 근데 옆 나라를 보면은 문자를 쓰고 있어. 문자를 굉장히 많이 쓰고 문자를 또 잘 써요. 어디? 중국. 중국은 문자를 잘 써. 무슨 문자가 있었어? 한자가 있었어. 그래서 설총이란 분이 학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의 여러 가지 그런 유학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접하면서 한자에 굉장히 많이 자극을 받았던 거예요. 야, 중국 애들은 이렇게 이게 어려운 글자긴 하지만 한자라는 말을 쓰면서 니하오, 니취하로 막 이렇게 말 잘하고 우리 아내가 중국과야. 자,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아내한테 그 우리 니취판로막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 우리나라 버전으로 해가지고 야 이거 많이 했다가 등짝 맞았어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아무튼 걔들은 자 그렇게 자기네 말들을 자 한자라는 글자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총이란 분이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러워. 야 우리도 이런 글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가지고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해서 한자에서 아이디어를 떠와가지고 한자의 영향을 받은 자 우리나라만의 그런 문자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뭐에 해당한다? 이두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은 아니에요. 근데 이두라는 것이 많이 사용되지는 못하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이제 사라지기는 했지만 자, 이 이두라는 것을 만들어낸 데는 자 뭐에 영향이 있었던 거야? 한자에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사례가 뭐에 해당하느냐? 자극 전파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문화 요소를 다른 사회 문화 요소에 영향, 자극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문화 요소를 발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극 전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 이렇게 발명이라고 하는 요소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이제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전파의 과정을 통해서 한 사회 문화가 다른 사회로 전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또 문화 변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문화가 변동이 되면은 그 문화는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하는 문화 변동의 양상이 이제 소단원 2단원에 나와 있는데 자, 문화 변동의 양상은 여러분 전파에 의해 둘 이상의 다른 문화가 장기간 접촉해서 문화 변동이 일어나는 케이스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이상의 다른 문화가 장기적으로 접촉해서 문화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문화 접변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좀 말을 빠르게 하느라고 헷갈릴 수도 있게 말씀드렸는데 문화는 여러분 변할 수 있어요. 문화 변동은 내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분 외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외적으로 다른 사회 문화와 꾸준히 접촉을 해가지고 한 사회 문화가 확 바뀌게 되는 거를 문화 접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화 접변은 다른 사회 문화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또 강제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회 문화를 여러분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까 오징어 게임 뭐예요? 오징어 게임 뭐였어? 오징어 게임 누가 칼 들어가서 협박한 거 아니죠? 야 이거 봐! 협박한 거 아니죠? 어때? 사람들이 재밌으니까 자발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자발적인 그런 문화 접변의 케이스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강제적인 문화 접변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식민지.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당했을 때 뭐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지. 자, 너네들이 이제 내일부터 김씨가 아니라 가네다.
너 가네다고, 너 나카무라고, 너 니시무라고, 너는 자 히로이토에 이렇게 자, 이름을 변경당했던 창씨 개명 같은 게 그런 강제적인 문화 접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발적으로 아니면은 강제적으로 문화 접견이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요 문화 접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접견은 문화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문화 동화, 문화 병존, 문화 융합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문화 동화는 뭐냐? 여러분, 동화가 뭐예요? 동화. 그렇지. 비슷해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같을 동자에 될 화자를 써가지고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의 문화와 같아지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도 그렇게 나와있죠. 문화동화는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로 문화로 흡수되거나 대체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어떤 지역의 문화가 있느냐?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문화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할 겸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볼까요? 여러분 라틴 아메리카는 옛날에 어떤 나라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다고 했었죠? 그렇지. 유럽 남쪽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에는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라틴 아메리카에 원래부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문화가 없었냐? 그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문화가 있었어? 라틴 아메리카. 여러분 중남미에 옛날에 어떤 문화가 있었어요? 중남미 아메리카에 옛날부터 존재했던 고유한 문화 어떤? 아즈텍. 그다음 또 뭐 있어? 아즈텍 문명, 또 잉카 문명. 여러분 익숙하시죠? 그다음에 마야 문명. 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자, 이 지역의 고유한 문화였는데 이런 문화가 어떻게 됐느냐?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오게 되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오게 되면서 이런 문화가 여러분 완전히 아작이 나버리게 됩니다. 문화가 말살이 된 거야. 자,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이런 문화가 말살이 당하고 이 문화 대신에 어떤 문화가 들어왔느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여러 가지 언어적인 문화, 또 종교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중남미의 주류 문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 동화에 해당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가 같아진 거죠. 유럽 지역과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문화가 같아진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 문화 동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또 뭐가 있느냐? 문화 병존이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문화 병존은 뭐냐? 다른 사회 문화가 한 사회 속에서 나란히 각각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문화 병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교실에도 있어. 뭐가 있어? 문화 병존 뭐가 있어요? 우리 교실에 문화 병존이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우리 교실에 있는 문화 병존 각각 다른 사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 전공 선택 안 했나요? 2학년 때 전공 안 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여러분 신중하게 잘 하시고 자, 전공을 선택할 때 보시면 여러분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친구들이 나뉘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전공 있어? 그렇죠. 우리 동서조디라고 하죠. 자, 서양어도 있고 그 다음에 동양어도 있고 그 다음에 조소, 디자인 이렇게 여러 전공이 나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동양어는 여러분 어디 문화의 영향을 받은 전공이에요? 동양. 그렇지. 한국, 중국, 일본, 동양의 영향을 받은 그런 전공이에요. 그다음에 서양은 또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유럽, 특별히 이제 유럽 같은 그런 서양의 영향을 받은 그런 전공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일반 안에서도 동양화, 서양화, 조소, 디자인 이렇게 나뉘는 것은 각 지역의 다른 문화의 그런 영향을 받은 전공을 함께 나뉘고 각자 따로따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동양화 친구가 일반으로 존재하고 서양화 친구가 존재하고 하는 것이 뭐에 해당한다? 문화 병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양화 그린 친구가 동양화 그린 친구 야 너 씨 서양화 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평화롭게 그렇게 한 사회 안에서 여러 문화가 공존하기 때문에 반대도 마찬가지. 동양화 그린 친구가 서양화 한 친구한테 동양화 해 확실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화 병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사례로 설명드리기 위해 좀 다른 사례를 갖고 왔는데. 자, 프린트에 나온 사례는 뭐가 있느냐? 문화병존의 사례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같은 종교적인 공휴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 공휴일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는 성탄절 이제 우리 또 수능 끝나고 막 이제 밖에 막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러시면 안 되죠. 12월 7일까지는 분위기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시고 어쨌든 우리는 성탄절을 공휴일로 시킵니다.
자, 근데 반면에 자, 석가탄신일도 공휴일로 시켜요. 근데 여러분 이 공휴일들이 각각 다른 분의 생일이야. 그렇죠? 성탄절은 누구 생일이야? 예수님 생일이에요. 그다음에 석가탄신일 부처님 생일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는 굉장히 여러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생일도 축하해주고 그다음에 부처님 생일도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마호메트, 무함마드 생일도 있고 저기 여러분 생일도 있잖아. 공자님 생일도 있고 하잖아요. 아니, 그런 분들은 종교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종교를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의 그런 이제 창시자의 그런 기념 탄신일을 함께 지키고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뭐에 해당한다? 문화 병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화 병존이란 개념을 잘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왜 알아놓으셔야 되느냐? 이제 다음부터 세 번째로 배울 문화 융합과 여러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문화 융합은 뭐냐면은 문화 병존이랑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 자, 서로 다른 요소에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결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나란히 존재하면은 문화 병존, 그다음에 이것이 결합하면은 문화 융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성탄절이랑 석가탄신을 섞어버려가지고 야, 성탄절이 12월 25일이고 석가탄신일이 4월 언제죠? 5월인가? 5월 초순이니까 야, 그냥 중간 정도로 해가지고 한 8월 한 25일쯤에 통합을 해라. 야, 명칭은 뭘로 할까? 성가탄신일로 해라. 네. 자, 그래서 이 날에 예수님 생일도 축하하고 부처님 생일도 축하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뭐에 해당한다? 문화 융합에 해당. 근데 이거는 약간 문화 융합이랑 문화 병존이랑 약간 그 중간쯤에 있는 그런 이제 사례이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지 마세요. 무리수를 뒀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문화 융합은 뭐냐? 문화 융합은 이게 문화 융합으로 볼 여지도 있고 아니면 문화 이제 병존으로 볼 여지도 있어가지고 설명하면서 이거 좀 많이 웃겨. 그래서 어쨌든 자, 문화 융합은 뭐냐? 문화가 여러분 합치하는 것이다, 결합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요소가 결합해서 기존의 문화 요소와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경우를 바로 문화 융합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썼다 지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문화가 새로운 문화가 아니야. 문화 융합은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 퓨전 음식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퓨전 음식, 자, 어떤 거 있죠? 우리 부대찌개죠. 부대찌개, 그렇죠? 부대찌개 같은 음식. 자, 이거는 어떤 문화 요소들이 만난 거예요? 그렇죠? 자, 미국의 여러 가지 식재료, 서양의 식재료. 자, 서양의 식재료가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햄, 소시지, 치즈, 그렇지? 자, 치즈 같은 이런 식재료와 어디에 조리법이 만난 거야? 한국의 조리법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찌개 문화는 서양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찌개를 만든 이런 조리법이 합쳐져가지고 부대찌개라는 음식이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퓨전 음식 같은 걸로 인해 성격이 다른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경우를 바로 뭐라고 한다? 문화 융합이라고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 병존과 문화 융합을 구분짓는 요소는 문화 요소가 결합하느냐 그냥 나란히 존재하느냐 그런 거예요. 문화 요소들이 그냥 나란히 존재, 서로 간섭도 안 하고 그냥 서로 거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나란히 존재하면은 그거는 문화 병존이 되는 것이고, 자, 문화와 문화가 만나가지고 합쳐져요. 그래가지고 다른 성격이 다른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면은 그게 문화 융합이 되는 거예요. 합체라는 키워드, 결합이라는 키워드에 여러분 주목하셔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현상이 바로 문화 접변의 결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요 내용들 여러분 나중에 사회문화 가실 때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문제를 또 헷갈리게 선생님들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회문화 이제 할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지금 배우신 내용 잘 정리하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짜 시험 범위 마지막 소단원, 3단원 문화변동과 전통문화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화는 늘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우리가 가진 고유의 가치, 고유의 문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키느냐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해 배울 건데, 여러분 전통 문화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전통 문화. 뭐가 있어? 오래된 오래된 거죠.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한국 한복, 그다음에 한글 한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한과 어? 한과 한과, 그렇죠. 그런 거지. 또 뭐가 있어? 또 인간 여러 가지 인간? 자, 우리 국보 1호 뭐 숭례문 같은 여러 가지 우리 문화 유적들이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우리 민속놀이, 전통놀이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많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전통 문화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한 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면서 그 사회의 고유한 가치로 인정받는 문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문화는 다른 사회와의 접촉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변형하거나 복원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의 모습 그대로, 완전 100%의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전통 문화는 없다는 얘기예요. 없거나 굉장히 드물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통 문화는 다른 사회 문화와 끊임없이 접촉하고 하면서 변하고 해서 우리가 아는 지금의 모습으로 남게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 문화는 그 사회의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사회 구성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 우리 문화는 이거야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정체성이에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실까봐 설명을 넣었는데, 문화 정체성은 뭐냐? 한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동질감 또는 그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서로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 문화 다른 문화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틀어서 문화 정체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 문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요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 문화가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통 문화의 발전 방안을 강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통 문화가 발전하려면은 전통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과거의 것을 단순히 재현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 지닌 고유한 의미를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 문화를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통 문화가 지닌 고유성과 독창성을 유지하면서 세계 문화와 교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여러분 우리만 존재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해서 살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무슨 시대야? 지금은 세계화 시대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도 많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것이 최고야. 너네 오랑캐 놈들 우린 문화 볼 것도 없어. 무조건 우리 것만 받아들여. 트라이 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굉장히 여러분 뒤떨어지는 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사회 문화와 공존하면서 세계 문화와 교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회나 이주민과의 교류로 새롭게 들어오는 문화와 전통 문화가 함께 공존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통 문화는 우리가 가진 그런 전통 문화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회와의 평화로운 공존, 이것을 함께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문화를 100% 유지해야 돼 라고 하는 태도는 전통 문화의 발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옛날부터 여러 학자들이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 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손 세대가 선택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여기 보시는 레이먼드 윌리엄스라는 아저씨랑 그 다음에 에릭 홉스봄이라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일단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아마 영국의 그 역사학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전해져 내려오는 모든 것을 다 통틀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의 수많은 대상 중에서 후세대가 선택한 것들만이 전통으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례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법률에 의해 지정된 그런 무형 문화재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부터 존재했던 그런 무형 문화재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을 거야.
자, 여러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뭔지 아시죠? 유형문화재는 뭐야? 형태가 있는 문화재. 무형문화재는 형태가 없는 문화재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재로 선택된 건 뭐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이거는 가치가 있다. 이거는 자, 전통 문화로 남길만 하다라고 선택한 것도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무슨 개념이라고 하느냐? 선별된 전통이라는 개념이다. 선별된 전통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거라고 해서 다 전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후손 세대가 선택한 것만이 다 전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과거로부터 내려온 걸 다 전통으로 받아들일 거면은 우리 뭐 해야 돼요? 멍석말이 같은 것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렇죠? 멍석말이 뭐예요? 멍석말이 우리의 또 아름다운 전통이죠. 공동체 문화 전통이죠. 뭐야? 마을에 부르자가 있으면 어때? 멍석으로 말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조지는 거예요. 진짜 그런 문화가 있었어. 근데 그런 문화 어때요? 현대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랑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로 인해 자, 후손들이 자, 선택한 것들만이 전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선별된 전통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릭 홉스봄이라는 아저씨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야,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거긴 하지만 모든 게 다 과거로부터 내려오진 않았어. 그래서 전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의 상당수는 사실 새롭게 만들어진 거야 라는 주장을 해요. 자, 그래서 요 에릭 홉스봄 아저씨가 주장한 개념을 뭐라고 하느냐? 전통의 발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덕수궁 수문장 교대 의식이 있습니다. 덕수궁 종로에 있는 궁 가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덕수궁을 가보시면은 아니면 광화문 같은 데를 가보시면은 매 시간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각이 되면은 그 앞을 지키는 수문장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죠. 수문장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약간 전통적인 그런 형식으로 교대 의식을 하는 그런 그 의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식은 여러분 조선시대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어디서 만든 거야?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든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일견 우리가 이제 얼핏 봤을 때 자, 전통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후손 세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후손 세대가 만든 것이고 발명한 것이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에릭 홉스봄 아저씨가 이야기한 개념을 자, 전통의 발명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은 발명되기도 하는 거예요. 선택되기도 하고 발명되기도 하는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까지만 알아두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 범위는 그럼 프린트 30페이지 여기 30페이지로 고치세요. 30페이지까지 해서 자 마무리를 해놓으시고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한 것 중에 그 성탄절이랑 석가탄신 합친 거 그냥 싹 지워버리세요. 리셋 해버리세요. 그거는 나도 굉장히 몹쓸 발상이었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들어진 사례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좀 새로운 걸 해볼까라고 하려다가 좀 무리했을 것 같아. 싹 잊어버리시고 자 30페이지까지만 뭐에 해당한다? 시험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나가고 자 수행평가 포트폴리오를 여러분 아직 다음 시간부터는 자습하면서 확인할 건데 포트폴리오를 자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들어와서